날개 옆에 앉아있을 때 비행기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노란색 고리는 비상 착륙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공기 주입식 슬라이드는 비행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비상 출구에서만 전개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승객들은 날개로 바로 나가서 거기서 지상으로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 날개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 높아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작은 노란 고리가 유용하게 되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문과 고리를 통해 밧줄을 묶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 담요 아래서 아늑하게 있는 걸 피하도록 하세요. 어떤 항공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세탁을 해요. 개인 여행용 담요, 스카프 또는 자켓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걸을 때는 항상 신발을 신는 걸 기억하세요. 그 바닥의 카펫은 비행하는 동안 완벽하게 닦을 수도 또 닦이지도 않을 거예요. 승무원이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트레이 테이블이에요. 기내 화장실 손잡이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응급 상황일 경우 산소 마스크에는 약 15분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건 비행기가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거나 최소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고도까지 내려가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착륙하기 전에 왜 좌석을 올리고 트레이 테이블을 닫으라는 요청을 받는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눕혀진 좌석은 편안하지만 뒷좌석의 승객들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데 이건 비상시에 아주 결정적이죠. 내려진 트레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거죠. 게다가 트레이 테이블은 비상 착륙 시 여러분이 안전한 자세를 잡지 못하게 해요. 이건 좌석에서 몸을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손으로 뒤통수를 덮는 자세예요. 트레이 테이블이 내려있는 동안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기내를 둘러보면 비행기의 중앙 부분 주위에 검은색 또는 빨간색 작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스티커들은 승무원들이 비행기의 날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줘서 밖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맞는 창밖을 내다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이륙, 지상주행, 착륙 시 2가지 이유로 창문 차양을 내리면 안 돼요. 첫째, 승무원들은 항상 바깥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열린 차양이 도움이 되겠죠. 둘째,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화재처럼 기내에 이상이 생기면 지상요원들은 들어가기 전에 창문이 열려있지 않는 한 그걸 보고 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요. 비행기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문 안과 바깥쪽의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구멍 자체는 2번째 유리에만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유리는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안에도 도움이 돼요. 바깥 유리가 깨지더라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무원들이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머리 위 칸을 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칸막이 바로 아래에는 보통 기내를 관통하는 난간이 있는데 통로에 더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요령을 쓸 수 있어요. 조종사들은 여러분의 편안한 취침을 위해 밤에 기내의 불빛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갑작스러운 소등 후 처음 몇 분 동안 어두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행동해야 할 때를 위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도 바닥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밤에 비상 착륙을 할 경우 출구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2개의 발광띠가 통로를 따라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나가려면 그걸 따라가세요. 승무원들은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과 비상구 사이의 좌석을 세는 걸 제한해요. 이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다른 가이드가 없는 경우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번개가 비행기에 내리치면 승객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항공기 전체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어 전류를 전도하고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이 보호는 번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돼요. 이렇게 해야 기압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비행기 창문은 둥글어요. 만약 비행기의 창문이 네모나다면 강한 기류가 창문 모서리에 축적되어 기내를 감압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좋죠.
비행기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어요. 보통 문 위쪽에는 객실 승무원들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작은 레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주는데 모두 유용하죠. 네, 그런 일은 피하자고요. 비행기의 날개는 밤에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과 녹색 불빛을 깜빡여요. 초록색은 항상 오른쪽 날개에 있고 빨간색은 왼쪽에 있어요. 항공기 타이어는 착륙 시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4-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타이어보다 휠이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다른 식사를 먹어요.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죠. 오래된 브리또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 중 한 명이 쓰러져도 비행은 잘 될 수 있지만 둘 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생선을 먹지 않아요. 일부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을 기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얼굴털은 산소 마스크가 안전하게 장착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종사들은 항상 의식을 유지해야 해요. 대부분의 항공기의 좌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색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청결을 유지하기에도 쉽죠. 비행기 탑승 후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비행기에 짐을 싣고 있는 소리예요. 화물칸은 객실 바로 아래에 있어서 가끔 소리가 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7시간 또는 8시간 이상의 대부분의 비행에서 조종사는 조종석 내부 또는 근처에 특별히 설계된 휴게석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객실 구역이 있고 그곳은 가끔 승객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요. 일부 더 큰 항공기는 심지어 주 객실 위나 아래에 개인 승무원 숙소도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객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맨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걸 저익이라고 부르죠. 첫째, 저익 아래에 엔진을 설치하면 지면에 더 가깝고 수리하기 쉬워져요. 두 번째, 경착륙 시 날개가 충격의 일부를 떠맡게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물에 빠지면 날개가 생명을 구해주는 베개가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10분에서 60시간까지 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비행기의 모델, 날씨 조건, 그리고 조종사의 기술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이 태양광선을 제일 잘 반사하고 항공기 본체는 그렇게 가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흰색일 때 손상이 가장 잘 눈에 띄죠. 그리고 흰색 페인트가 제일 저렴해요. 어깨끈이 그냥 허리 벨트보다 더 안전해 보이지만 비행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난기류에 빠지면 공중에서 약간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더 심하게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을 제자리에 있게 해줄 거예요. 어깨끈은 좌석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동차에서는 충격이 보통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앞유리를 통해 날아가지 않게 어깨끈이 필요해요. 승무원의 좌석에는 어깨끈이 있지만 그건 좌석이 승객들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서예요. 좌석이 더 좁고 승객들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죠.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자신들의 좌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또한 그들은 잠재적인 대피 동안 사람들을 돕고 지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항상 왼쪽으로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첫째, 기장이 보통 그곳에 앉아요. 이렇게 하면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탑승교에 맞추기가 더 쉬워요. 또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짐을 실어요. 승객들이 왼쪽에서 오면 승무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죠. 식별 표시가 없는 비행기가 인도네시아 해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아니군요. 항공 관제사들이 긴장을 합니다. 2대의 전투기가 미확인 비행기를 격추하려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재앙으로 끝나려 하는데 그때 군인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어요. 1941년 12월 1일 보잉 314의 기장인 로버트 포드와 그의 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들 중 하나를 타고 가장 긴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잉 314 클리퍼 캘리포니아는 거대한 수상 비행기입니다. 착륙 장치가 없어서 물 위에만 착륙할 수 있어요. 길이는 30.5m고 날개 길이는 45.7m입니다. 6층 이상의 건물과 맞먹는 크기예요. 그리고 이 비행기에는 식당, 휴게실, 심지어 침대가 있는 방까지 있습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클리퍼 캘리포니아는 18시간 이상 공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포드 기장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첫 정거장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문제가 없군요. 다음 정거장은 진주만입니다. 비행은 잘 되고 있어요. 1941년 12월 7일 비행기가 진주만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비행의 마지막 단계인 뉴질랜드행 비행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포드 기장은 비행기를 가장 가까운 연합군 기지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폐쇄되었고 그래서 비행기는 오클랜드로 계속 날아갔어요. 클리퍼는 오클랜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포드와 그의 팀은 비행기의 모든 등록마크와 식별마크 위에 페인트 칠을 하고 뉴욕의 라과디아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를 날아야 했죠. 이 길은 3,700km의 길이로 미지의 코스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항공 역사에서 그렇게 멀리 비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팀에겐 지도나 최신 내비게이션 장치도 없었어요. 날아갈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느 공항에 착륙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직접 비행기를 유지 보수하고 연료를 넣고 항로를 표시해야 했어요. 동시에 돈도 거의 없었어요. 명령을 받은 즉시 팀은 오클랜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상세한 비행 계획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도를 연구했어요. 우선 호주에 가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 연안을 따라 아프리카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향해야 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의 모든 표지판에 페인트를 칠하고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출발하기 전에 한 은행원이 이들의 상황을 알고 $500를 건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비행팀은 미국 국기에 페인트 칠하는 걸 깜빡했다는 걸 몰랐어요. 며칠 안에 그 실수가 이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죠. 호주에 가기 전 이들은 뉴칼레도니아로 날아가 그곳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호주로 옮겼습니다. 임무는 성공이었어요. 호주에서는 비행기에 연료를 주입해야 했어요. 공항에서 클리퍼로 옮길 특별한 교통수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직접 800캔의 휘발유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보잉 314기는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엔 특별한 고옥탄 항공 휘발유를 사용해야 했었죠. 이른 아침 클리퍼는 이륙하여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비행은 잘 되고 있었고 비행기는 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리퍼가 착륙하기로 되어 있었던 기지의 기장이 정체불명의 비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누가 어디서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죠. 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의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들은 클리퍼에 접근했지만 클리퍼 본체에는 식별 표시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이 클리퍼를 막 공격하려 했던 그 순간 이들은 미국 국기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로버트 포드가 국기 위에 페인트를 덧칠한 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동료들에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전투기는 착륙을 허용했고 클리퍼는 물 위에 착륙했습니다. 배 한 척이 비행기 승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다가갔지만 멈춰버렸어요. 알고 보니 비행기가 기뢰로 가득 찬 곳에 착륙했기 때문에 배가 그곳까지 항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적적으로 지뢰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클리퍼는 항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포드와 비행기 승무원들은 안전히 도착했어요. 재빨리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지만 큰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어요. 비행기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는데 해군 기지에는 평범한 자동차 기름만 있었거든요. 그 기름으로 비행기 엔진이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엔진이 타버리거나 작동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연료로 탱크를 채웠습니다. 기장은 남은 항공 연료를 사용하여 이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 보통 휘발유가 들어있는 탱크로 바꾸기로 했죠. 이 작업을 시작할 때 비행기 엔진은 덜커덕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엔진은 안정화가 되었고 비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19시간 동안 위험한 연료로 비행을 했어요. 다음 정거장은 실론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조종사는 바다와 공항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의 고도를 구름 아래로 낮추기로 했어요. 비행기는 바다 표면 90m 상공에서 날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대한 고래가 있는 것을 발견했네요. 비행기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알고 보니 고래가 아니라 적군의 배였어요. 클리퍼는 구름 속으로 숨어들기 위해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하얀 베일에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굉음과 폭발음이 비행기 뒤와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클리퍼는 가시거리 없이 60분 동안 비행했어요. 마침내 구름이 걷히고 실론 항구가 보였습니다. 팀은 이곳에 잠시 들렀다가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 중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다행히도 항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비행기를 물 위에 착륙시키고 엔진을 수리했습니다. 클리퍼는 임무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 로버트 포드의 팀은 주로 육지 위를 비행했어요.
아주 위험한 비행이었죠. 항공기에 착륙 기어가 없고 단단한 지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콩고에 도착했어요. 팀은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죠. 힘을 얻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옥탄 항공 휘발유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있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사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긴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기착지는 브라질의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다까지의 거리는 5,600km였습니다. 보잉의 최대 비행 거리는 5,950km였고요. 항로를 이탈하거나 강한 역풍을 맞으면 비행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걱정이 가득했던 승무원들은 탱크를 다시 채우고 비행기에 추가 연료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콩고를 떠나 좁은 강을 따라 떠나야 했어요. 그 순간 조종사는 강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포와 함께 끝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비행기가 급히 고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양의 추가 연료 때문에 클리퍼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있었거든요. 폭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지막 몇 초 후 비행기가 필요한 높이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폭포를 지난 후에도 보잉은 여전히 충분히 높이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는 바위 투성의 해안 절벽 바로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약간만 기울어지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이 지역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비행기가 완벽한 높이로 올라왔습니다. 콩고에서 브라질로 가는 비행 동안 승무원들은 상공에서 23시간 35분 동안 머무르며 새로운 기록을 깼습니다. 지친 승무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탈에 착륙했어요. 하지만 휴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이들은 다시 하늘로 떠올라서 다음 정거장인 파나마의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1942년 1월 6일 오전 5시 54분 이미 전설이 된 보잉 314기가 뉴욕 라과디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팀은 이 긴 여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이들은 관제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비행기 터미널을 써야 했기 때문에 오전 7시 이후에야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따라서 1시간 동안 로버트 포드와 승무원들은 공중을 선회해야 했어요. 아마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긴 1시간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임무가 완료되었네요. 보잉 314기는 거의 세계 일주를 여행한 첫 번째 여객기가 되었습니다. 이 긴 비행은 한 달 이상 지속되었어요. 팀은 이 비행기를 타고 209시간 또는 8일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48,270km 이상을 날았으며 18번의 착륙을 했죠. 솔직히 말이에요. 공항은 꽤 성가신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가신 일은 아마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내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는 점일 거예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수고를 시키지 않겠지만요. 노트북은 밀도가 높고 엑스레이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숨기기가 쉽습니다. 기기를 꺼내서 별도의 통에 넣으면 스캐너가 위험한 것을 포착하기가 더 쉽죠. 대부분의 비행기는 흰색입니다. 이 색상을 선택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흰색 페인트는 공간을 더 밝게 만들지 않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약되지 않아요. 실제 선택의 이유는 안전, 효율성, 편안함입니다. 최초의 비행기는 금속 색상이었어요. 하지만 금속의 문제점은 부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페인트를 칠하는 건 비행기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흰색이 선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행기는 구름 위를 높게 날기 때문에 햇빛에 많이 노출됩니다. 흰색은 열을 가장 적게 흡수하는 색으로 흰색 비행기는 열을 덜 받아요. 또한 햇빛은 페인트를 퇴색시킵니다. 화려한 색상의 비행기는 페인트가 매우 빨리 발해서 다시 칠해야 하죠. 그리고 다시 칠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흰색으로 칠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 선택이죠. 또한 흰색 표면에서는 손상이 더 쉽게 눈에 띈다는 것도 흰색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외 없이 비행기의 왼쪽에서 탑승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른쪽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첫째, 기장은 보통 왼쪽에 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종사가 비행기를 터미널 제트브릿지에 정렬하기가 더 쉬워요. 또한 항공기는 오른쪽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수화물을 실어요. 사람들이 왼쪽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때문에 승무원은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승객에게 위험하지도 않죠. 측면 선택에 대한 일관성은 모든 것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왼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제트 브릿지는 비행기의 왼쪽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모든 비행기가 측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프로세스 뒤의 물류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창문 위에 그려진 검은색 삼각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행기 날개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좌석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요.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이 엔진 슬레이트 또는 플랩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다음으로 행이 창문과 잘 정렬되지 않아 있죠? 사업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모든 비행기는 좌석과 창문이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됐어요. 하지만 항공사가 제트기를 구입할 때 좌석을 추가해서 서로 더 가깝게 배치해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죠. 하지만 다리를 뻗을 공간이 줄어들고 창문을 놓칠 수도 있어요. 또한 모든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네모난 창문을 가진 비행기가 있었지만 그런 창문은 높은 고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추락사고를 일으켰어요. 높은 고도에서는 외부 대기압이 기내 압력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안과 밖의 압력 차이가 커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돼요. 창문이 없으면 이 응력이 소재를 통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사각형의 창문은 방해물이 되고 응력의 흐름은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서리에 압력이 쌓여 균열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창문은 깨져요. 타원형 창문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방해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타원형 창문이 더 안전해요. 생산에 사용되는 유리는 늘어난 아크릴 유리이며 3개의 개별 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안 조치로 수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하나의 창은 항상 손상되지 않아요. 창문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이 작은 구멍은 사실 가운데에 있는 창문에만 있어요. 이 구멍의 역할은 실내와 실외의 큰 압력 차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깥쪽 유리창이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바깥쪽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가운데 유리창은 구멍이 나 있어도 창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창문은 창문에 김이 서리는 걸 방지해요. 이제 휴식을 취하며 영화를 보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행히 헤드폰이 한 쌍 있지만 2갈래 플러그가 있는 이상한 헤드폰이에요. 첨단 기술 같은 건 아닙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재치 있는 조치예요. 비행기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도 헤드폰을 가져가려는 충동을 느끼지 못하겠죠. 비행기 밖에서는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옵니다. 기내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내 음식의 맛이 다르다는데 동의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으로 밝혀졌어요. 높은 고도에서는 낮은 기압, 습도 부족, 주변 소음으로 인해 미각의 기능이 달라져요. 미각은 달고 짠 음식에 덜 민감해지기 때문에 항공사는 더 많은 조미료를 사용해야 해요. 누군가 실수로 비행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상황이 좋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적어도 아주 위험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곧 기내의 산소가 부족해질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누구도 실수로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문을 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비상시에는 문이 저절로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이착륙 시 승무원은 기내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상시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대피하기가 더 쉬워져요. 이제 파일럿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들은 항상 멋진 선글라스를 착용하죠. 하지만 그 목적이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한 건 아니에요.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는 데 사용돼요. 조종사는 비행을 하는 내내 시력을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조종사에게 시력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방출하는 유해한 태양 복사는 지구대기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지상에서 보낸다면 햇빛이 눈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는 달라요. 공기가 적고 밝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고도가 305m 높아질 때마다 태양 복사열은 약 5% 더 강해져요. 평균적으로 항공기는 1700m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자외선 복사량이 지상보다 175%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는 사람의 시력에 매우 해롭습니다.
조종사는 공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눈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 문제가 생기면 조종사 경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선글라스는 최고의 품질이어야 합니다. 햇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서 눈을 100%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평광은 조종석 디스플레이의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없어야 해요. 선글라스는 최상의 선명도를 제공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색상 변형을 최소화해서 조종사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 비행기의 좌석 주머니에는 대부분 기내 잡지, 비행기 안전 가이드, 항공사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머니는 또한 그곳에 속해서는 안 될 온갖 종류의 쓰레기, 더러운 물질, 박테리아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한 승객이 휴지에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잔뜩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버리는 대신 좌석 뒷주머니에 휴지를 넣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비행기에 다른 승객이 탑승했고 바로 그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제한된 공간 때문에 소유물 중 일부를 뒷좌석 주머니에 넣는다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개의 세균이 다음 승객에게 퍼질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 좌석의 뒷주머니가 그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니까요. 승객들은 종종 먹다 남은 초콜릿, 기저귀, 사과심, 견과류 등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부스러기와 다른 문제들이 도처에 남게 되겠죠. 다음 비행 전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기는 하지만 제대로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청소하고 제대로 닦아내느냐는 항공사에 달렸거든요. 음식을 먹고 물건을 놓는 플라스틱 접이식 식탁은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좌석 등받이 식탁 표면에는 평방인치당 2000 CFU의 박테리아가 표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FU는 박테리아 군집의 단위예요. 식탁의 오돌토돌한 질감은 컵이 테이블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미생물이 붙어있을 수 있는 작은 산맥을 만들기도 하죠. 비행 내내 식탁에 쏟아진 달콤한 탄산음료와 주스는 박테리아가 머물며 식사를 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박테리아는 인간의 피부만큼이나 이 플라스틱 위에서 사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식탁처럼 미생물들이 붙으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장소는 더 많습니다. 특히 완벽하게 청소되지 않는다면요. 항상 우리가 만지작거리는 공기통풍구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버클은 어느 항공사에서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물건일 거예요. 버클에는 평균적으로 평방인치당 거의 1000개의 박테리아 군집이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안전벨트 버클을 만집니다. 손을 씻은 후에도 사람들은 온 복도를 다시 걸어온 후 좌석에 앉기 위해 균형을 잡으려고 머리 받침대를 모두 만질 거예요. 도착하고 벨트를 다시 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비행 동안 얼굴, 눈, 휴대폰, 심지어는 음식까지 만질 겁니다. 공항도 바이러스를 크게 퍼뜨릴 수 있지만 이곳은 지속적으로 청소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하철 문의 손잡이, 선반, 의자, 좌석, 봉은 매우 드물게 청소되며 거의 모든 종류의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은 거의 모든 표면에 평방인치당 200만 마리의 박테리아 군집이 존재한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 하나죠. 이들 중 다수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희귀한 세균입니다. 세균은 어디에나 함께 갈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까지도요. 결과적으로 휴대폰은 어떤 변기 시트보다 10배나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위경련과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인 대장균은 핸드폰처럼 따뜻한 표면에서 몇 시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핸드폰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약으로 잘 닦아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이는 낮에 핸드폰으로 옮겨온 모든 박테리아가 결국 사람들에게 옮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어느 순간에 리모컨을 만지지만 리모컨을 청소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리모컨은 바닥에 떨어지거나 곰팡이와 박테리아들의 따뜻하고 어두운 집인 소파의 측면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엔 빵 부스러기와 오염이 가득합니다. 리모컨을 항균성 청으로 자주 닦으면 윤기가 나고 세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서 끄면 생일 케이크 프로스팅에 침 안개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누군가의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매우 불행한 생일 파티를 초래할 수 있겠죠? 가끔은 아예 촛불은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위험을 받아들이세요. 내일은 누군가의 생일이며 약간의 침이 항상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ATM은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지는 기계입니다. 버튼을 만지는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이 아프거나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 이를 자유롭게 퍼뜨릴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예를 들어 독감은 물체 위에서 이틀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한 지 며칠이 지났어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퍼질 수 있어요. 보통 ATM기를 청소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도시의 모든 것을 매일 청소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1달러 지폐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여드름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처럼 일반적인 용의자들을 포함해 수천 종류의 다른 박테리아가 집으로 삼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폐는 가정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폐는 역겨운 미생물들이 딱 좋아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지폐의 값이 작을수록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더 더럽습니다. 대부분의 것들과 달리 돈을 청소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은행에 가져가서 더 깨끗한 새 지폐를 교환하실 수는 있습니다.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돈을 취급한 후에는 손을 씻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슈퍼마켓의 쇼핑카트에는 공중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와 물을 내리는 손잡이도 포함해서요. 많은 주요 슈퍼마켓에는 물티슈가 구비되어 있고 어떤 가게에서는 심지어 며칠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카트를 청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손잡이가 달린 세균 카트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평방인치당 10만 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칫솔 거치대는 청소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살모넬라, 대장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곰팡이들이 가득해지게 될 거예요. 병에 걸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뜨거운 비눗물에 칫솔을 씻어주세요. 타당한 이유로 칫솔은 3개월에서 4개월마다 교체되어야 합니다. 칫솔은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에 따라 곰팡이가 퍼지고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집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의 입 안에는 6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살 수 있습니다. 키스만으로도 약 8천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다른 입으로 옮길 수 있죠. 칫솔질을 제대로 한다면 각각의 치아 표면에는 약 1000에서 1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박테리아는 각 치아마다 1억 마리 또는 10억 마리가 남아있게 될 겁니다. 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꼽아야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주방 스펀지죠. 스펀지는 젖어있고 흡수력이 있으며 항상 음식과 흙을 문지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부엌 조리대를 닦아내서 더러운 것들을 좀 더 퍼뜨리죠. 스펀지는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펀지를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교체하는 것입니다. 스펀지가 더러우면 싱크대도 더러울 수밖에 없죠. 씻은 과일, 야채, 준비된 날고기, 설거지가 필요한 접시들은 모두 부엌 싱크대로 갑니다. 이는 대장균, 살모넬라 등 다른 많은 역겨운 세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온갖 곳에 붙어서 구멍을 내고 미친 듯이 자랄 거예요. 매번 사용 전후에 싱크대를 청소하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식당 메뉴와 조미료 용기는 필요한 만큼 자주 청소되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여러 번 바로 앞에 있는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감기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여러분의 손에 묻을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감자튀김에 세균이 묻게 되겠죠? 메뉴판은 사용된 후 소독제로 세척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님들은 그 메뉴판을 돌려주기 전에 의자, 테이블, 얼굴, 머리카락 등 꽤 많은 것들을 만졌을 텐데요. 강아지 장난감 역시 세균이나 곰팡이가 너무 많이 퍼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가 장난감 위에 침을 흘릴 때 단지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만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균들이 살 수 있는 끈적끈적하고 습한 장소를 만드는 거죠. 집이나 마당 주변에서 강아지들이 뭘 줍고 놀았는지 우리가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가방과 지갑에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방은 계속해서 더러운 바닥, 욕실 바닥, 조리대, 길거리에 놓입니다. 이에 따라 살모넬라, 대장균, 곰팡이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세균에 항상 노출되게 되죠. 필요할 때 잘 닦을 수 있도록 알코올 물티슈를 가방이나 지갑에 넣어 다니면 좋을 거예요. 음수되는 박테리아와 세균의 소굴입니다. 분수의 수도꼭지에서만 평방인치당 200만 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해요. 젖은 상태에 수백 개의 손이 닿으면서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죠. 만약 누군가가 최근에 그 근처에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했다면 그 입자가 물에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공기가 비행기 표면 주변을 쉽게 흐르게 하고 비행 동안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날개는 매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볼록한 노란색 갈고리를 더했을까요? 분명히 공기역학에 방해가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예요. 비행기가 공해에 비상 착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조보트가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항해해요. 승객들은 날개 위에 위치한 비상구를 통해 비행기에서 나갑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탈출 슬라이드가 부풀어 올라요. 승객들은 날개 위를 걸어서 슬라이드로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날개 표면이 물 때문에 미끄러워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들은 구조용 밧줄을 설치합니다. 밧줄 한쪽 끝은 문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은 이 갈고리를 통과시켜서 날개 가장자리에 연결해요. 대피할 때 이 밧줄을 난간처럼 잡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또한 밧줄과 이 갈고리로 구조보트를 날개에 연결해서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기종, 날씨 조건, 조종사의 기량에 따라 10분에서 60시간 동안 물 위에 머무를 수 있어요. 주출입구와 비상구 모두 승무원을 위한 여분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대피하는 동안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고 승무원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승무원들은 이 손잡이를 잡아요. 비행기의 안전벨트는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안전벨트는 수평 타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요. 비행기는 난기류를 통과할 때 위아래로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승객이 천장에 부딪히지 않게 해줍니다. 승무원들은 수갑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에게 채울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쁘게 행동하고 비행을 방해한다면 승무원은 그런 승객을 좌석에 묶어둘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수갑이나 플라스틱 타일을 사용해요. 이것은 비행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착륙 후에 난폭한 사람을 신고하고 경찰에 넘깁니다. 비상시에는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압력을 균등하게 하고 패닉을 예방하는 거예요. 기압은 난류로 인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함께 산소 마스크는 승객들이 침착하도록 도와줘요. 좌석은 안전한 피난처예요.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는 익사를 막아줍니다. 또한 좌석 표면은 방수 소재로 되어 있어요. 만약 선실에 물이 들어가면 좌석은 젖지 않기 때문에 춥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내화성도 있어요. 덮개는 불이 실내에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객들을 불길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안심할 수 있어서 좋죠? 앞좌석의 접이식 테이블을 해먹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블 주위에 벨트, 담요 또는 수건을 묶고 발을 뻗으세요. 좌석 위 벽에 있는 검은 삼각형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승객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비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개가 가장 잘 보이는 좌석을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각형은 사진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이 표시 아래 창문을 통해 항공기의 상태를 감시합니다. 날개가 얼거나 엔진에 불이 붙거나 조종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신호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세요. 그런 경우 승무원들은 재빨리 삼각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평가할 거예요. 삼각형 아래에 앉아 날개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날개가 비행기의 아랫부분에 위치할까? 창문 위나 중앙에 설치하면 될 텐데. 사실 어떤 비행기에는 날개가 중간 혹은 더 높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엔진과 터빈은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지면에 가까워서 수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바다에 비상 착륙할 때 날개는 구조 쿠션 역할을 해요. 날개는 비행기를 물 위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날개 아래에 비어있는 연료 탱크도 비행기가 표면에 머무르도록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치는 위험도 따릅니다.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터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행히 꼼꼼하게 청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가운데 날개가 있는 비행기는 공기 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와 초음속 항공기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대형 화물기는 선체 상부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 덕분에 비행기는 지면에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을 싣는 게 더 쉬워요. 또한 쓰레기가 터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날개가 높은 비행기는 준비되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해도 안전해요. 이런 비행기의 공기 역학은 그런 날개들 덕분에 더 잘 작동합니다. 공기 저항이 적어서 화물을 더 빨리 배달할 수 있어요. 마스크 안에 있는 산소는 화학물질의 조합입니다. 산소 탱크를 운반하는 건 항공사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를 증가시켜 추가적인 연료 소비로 이어지죠. 그래서 항공사들은 화학산소 발생기를 사용합니다. 머리 위 패널에 있어요. 바륨, 나트륨, 칼륨 화합물이 들어있는 작은 탱크가 있어요. 그것들이 섞여서 고온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산소를 방출해서 마스크 안에 흐르게 해요. 창문에 난 작은 구멍들은 유리가 깨지는 걸 막아줍니다. 항공기 내부의 기압은 외부의 기압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 차이는 너무 커서 공기가 한쪽 유리를 깨뜨릴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공기가 구멍으로 침투하여 창문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줘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비행기 창문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요. 공기의 균등한 분배에 이상적이죠. 만일 정사각형이나 삼각형이라면 습기가 있는 기류가 모서리에 쌓일 거예요. 그것은 파괴로 이어져요. 게다가 구멍 덕분에 모든 습기가 말라요. 창문은 3중 유리로 만들어집니다. 외부 유리는 압력을 견뎌요. 가운데 유리는 퓨즈처럼 작동해요. 세 번째 층은 승객이 두 번째 층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 층으로도 비행할 수 있겠지만 위험할 거예요. 바퀴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바퀴는 착륙하는 동안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터지지 않을 거예요. 타이어는 실제로 받는 압력보다 5배에서 7배 더 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문에 화장실 표지판 보이세요? 그 밑에 비밀 빗장이 있어요. 승무원들은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승객이 그렇게 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객실 승무원이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있어요. 승무원이 비행 중에 객실을 통과할 때 항상 좌석 위 상단 선반에 손을 댑니다. 짐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칸의 바닥을 따라 울퉁불퉁한 모서리 형태의 손잡이가 있어요. 승무원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걸 붙잡아요. 특히 화장실 가는 길에 앉은 승객들의 좌석을 만지고 싶지 않다면 꽤 편리할 거예요. 날개 아래에 터빈을 설치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행의 공기 역학을 향상시키기 위해 터빈을 비행기의 꼬리 부분에 설치했었어요. 엔진 중 하나가 작동을 멈추면 선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비행기는 하나의 터빈만 작동하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꼬리 부분에 설치한 터빈 덕분에 날개는 더 얇고 유선형이 됐고 그건 공기 역학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추가 비용을 의미했어요.
꼬리 부분의 엔진은 유지 보수가 불편했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특별한 장비와 여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물론 티켓 가격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날개 밑에 터빈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이륙하기 전에 기내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현상은 조종사가 공항 전원 공급 장치에서 비행기를 분리하고 기내 전원 공급 장치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빠르게 전환하면 깜빡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1970년 2월 2일 몬타나에 있는 공군기지에 와 있어요. 오늘 제71 전투 요격기가 출격 훈련식을 가질 계획이에요. 4명의 조종사가 제트기에 탑승해 이륙해요. 잠시 후 조종사 중 1명이 실수로 제동 낙하산을 작동시킵니다. 비행기에서 직물돔이 튀어나왔어요. 거기에 공기가 차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해요. 조종사는 착륙해야 해요. 나머지 3명의 조종사들은 훈련을 계속해요. 그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요. 모든 조종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들은 비슷한 훈련을 여러 번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한 비행기 조종사인 커티스 소령은 2대의 다른 비행기와 싸워야 해요. 소령의 상대 중 1명은 바우스트 대위였어요. 2 비행기가 목표물을 쫓고 있어야 커티스 소령은 제트기를 돌려서 위로 향하게 했어요. 다른 2 비행기도 그대로 따라했어요. 소령이 버티컬 롤링 시저스라는 작전을 수행해요. 나선형으로 날아오는 동시에 연속 횡전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 돌아서 하강하며 다이빙을 하죠. 추격자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커티스 소령이 또 다른 공중작전을 펼쳐요. 그는 옆으로 가서 바우스 대위를 지나쳐 날아요. 이 순간 대위의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앞부분이 내려가면서 제트기가 빠른 속도로 땅으로 돌진해요. 바우스 대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행기가 말을 듣지 않아요. 조종관이 작동하지 않고 엔진이 고장났어요. 대위는 제동 낙하산을 활성화하지만 그것도 작동되지 않아요. 비행기가 점점 땅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비행기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최소한 바우스 대위의 목숨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는 탈출해 낙하산을 펼쳤어요. 갑자기 버려진 비행기가 똑바로 날기 시작해요. 날개의 플랩이 작동해서 추락하는 게 멈췄어요.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는 비행하며 천천히 하강해요. 시속 320km의 속도로 날다가 절벽 뒤로 시야에서 사라져요. 바우스 대위는 눈 덮인 들판에 안전하게 착륙해요. 다른 조종사들은 이것을 보고 비행기가 근처 마을에 떨어질까 걱정해요. 그들은 즉시 그 방향으로 향해요. 그때 유도되지 않은 항공기가 하강해 땅에 닿아 들판을 따라 미끄러져요. 다음에 20도로 회전해 작은 울타리를 뚫고 나가요. 비행기가 농부의 들판에 멈췄어요. 농장 주인이 지역 보안관을 부릅니다. 보안관이 도착해 가장 가까운 군 기지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요. 그는 손상도를 가늠하고 웅웅거리는 엔진을 끄기 위해 추락한 비행기에 접근해요. 하지만 가까이 가자마자 비행기가 마치 그곳을 탈출하고 싶은 것처럼 윙윙거리며 요동해요. 비행기 주인들이 도착해요. 그들은 비행기가 거의 완벽한 상태인 것에 놀랐어요. 기지로 돌려보내서 수리하고 점검소로 반환해요. (2016년) 벨기에에서 기관사 없이 열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날 2 기차역에 있던 사람들은 기차가 자신들 사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걸 봤어요. 정지도, 브레이크도 또는 가속도 하지 않았죠. 그냥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승객들은 기관사와 연락하거나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열차를 통제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공포심이 고조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기관사가 없는 유령 열차가 나타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미스터리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어요. 운전자가 뭔가 고장난 걸 알아챘을 때 빈 객차는 시간표에 따라 역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는 열차를 세우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객실에서 나왔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열차가 저절로 다시 출발했고 기관사는 그 위로 뛰어오를 시간이 없었죠. 다행히 모든 게 잘 끝났어요. 기관사는 모든 동료들에게 폭주 열차에 대해 경고했어요. 모두들 기차역에서 대피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역에서 한 용감한 운전자가 이동 중인 객실로 뛰어들어 주인 없는 기차를 멈춰 세웠죠. 유령 기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국에서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이 기차들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철도역을 통과해요. 만약 그 기차를 타면 아마 여러분이 유일한 승객일 거예요. 당국은 이 열차가 국가의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운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유령 열차의 노선을 취소하려면 엄청난 관료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굉장한 돈을 더 써야 해요. 그래서 열차들은 그렇게 홀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요. 이제 우린 선장 없이 몇 달 동안 표류했던
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바다로 가요. 이 배 이름은 알타오예요. 2017년에 새 주인이 구입했고 탄자니아 국기를 달았었죠. 거의 모든 화물선에는 AIS, 자동 선박 식별 장치가 있어요. 이건 GS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모든 선박에는 AIS가 있어서 바다에서 배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알타호에선 비활성화됐어요. 배는 위성의 눈에서 사라졌다가 여러 번 다시 나타났어요. 2017년 이 배는 그리스 항구 도시들을 항해했어요. 알타호는 그리스의 다른 지역에 있는 3개의 마을에 12번 멈췄어요. 그러곤 AIS 신호가 사라졌죠. 10달 후 알타호는 다시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나타났어요. 2018년 9월에 이 배는 IT로 향하고 있어요. 이 여행 중에 배 엔진이 고장났죠. 가장 가까운 해안은 멀리 있었어요.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선원들은 배를 수리할 수 없었고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배가 부서진 곳에 강한 허리케인이 접근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행히 구조보트가 선원들에게 갔어요. 이들은 허리케인이 강타하기 직전에 모두 대피했어요. 알타호는 바다에 표류하며 남았죠. 잠시 후 다른 배가 알타호를 가야나 해안으로 예인하러 왔는데 뭔가가 잘못됐어요. 누군가가 알타호를 훔친 것이었죠. 누가 왜 그랬는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죠. 대서양 해역에서 영국 해군 함선이 표류 중인 알타호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죠. 아무도 조종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곤 거의 6개월 후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의 한 주민이 해안에서 버려진 배를 봤어요. 어찌하여 알타호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일랜드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었던 거죠. 아일랜드 당국은 아무도 그 배를 못 본 것이 기적이라고 해요. 배는 폭풍으로 견디며 먼 거리를 차분히 항해했어요. 그들은 선주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어요. 알타호를 견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중요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주인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익명의 사람이 아일랜드 당국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알타호의 소유주라고 소개했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죠. 하지만 대양을 따라 가장 오래 표류한 선박에 대한 기록은 SS 베이치모호가 차지했어요. 사람들은 38년간 다른 시대의 이 유령선을 보았어요. 이건 캐나다 무역회사가 소유한 상선이었어요. 1931년 배는 알래스카 해안의 얼음에 막혔어요. 강한 눈보라가 시작되었죠. 승무원들은 악천후가 끝나길 일주일 동안 기다렸지만 폭풍은 더욱 거세지기만 했어요. 어느 날 폭풍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승무원 중 일부가 가장 인근의 마을로 갔어요. 나머지 선원과 선장은 배 근처에 캠프를 설치했어요. 폭풍은 오랫동안 멈춰있지 않았어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뻗은 손 너머를 볼 수 없었어요. 드디어 폭풍이 끝났을 때 선장은 배를 찾으러 갔지만 실패했어요. 그는 배가 눈이 오는 동안 가라앉았다고 결론 지었죠. 일주일 후 배는 유실된 곳 근처에서 표류 중인 채로 발견되었어요. 선체는 아주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 배로 항해하는 건 안전하지 않았죠. 선장은 배를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38년 동안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여러 곳에서 표류하는 게 목격되었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얼음 속에 갇힌 그 얼어붙은 배를 본 건 1969년이었어요. 2006년 SS 베이치모호를 찾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배의 운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주크치해 해저에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미래의 비행이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평평한 2층 침대, 수직 비행 차량, AI 기반 기내식 서비스, 안전벨트 매시고 비행을 시작해봅시다. 그런데 우선 크리스탈 캐빈 어워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항공 인테리어 디자인의 오스카상 같은 거예요. 가장 최근 수상작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하는 분들을 위한 침대인 스카이 네스트를 소개합니다. 이 둥지는 장거리 항공편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은 비행기 중앙에 위치한 수면 포드 섬을 기반으로 합니다. 비행 중 진짜 낮잠을 자고 싶다면 4시간 슬롯을 예약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디자인이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장거리 노선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여행하는 동안 더 스마트한 좌석 디자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좌석과 트윈 팔걸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 이상 옆좌석과 자리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또한 쿠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완전히 유연한 좌석 열이 있어서 누울 수 있는 침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루프트한자 그룹은 프리미엄 승객이 더블 침대가 있는 스위트룸을 예약할 수 있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열 또는 냉방 좌석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보시다시피 오늘날 항공사들은 새로운 항공기 객실 디자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는 항공여행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은 비행기 안에서의 여행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제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1등석 스위트룸이나 하늘을 나는 최고의 1등석으로 꼽히는 에어프랑스의 라프리미어 객실이 그 예죠. 별도의 소파와 의자를 갖춘 스위트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스위트룸에는 객실 벽면을 따라 5개의 창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1등석 스위트룸이 될 거예요. 에어버스는 특히 창가 좌석을 이용하는 운이 좋은 승객을 위해 더욱 인터랙티브한 비행 경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했어요. 특수 시선 추적 장비의 도움으로 항공기는 승객이 보고 있는 중요한 물체를 강조 표시하고 자세한 정보를 창문의 반투명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로 연결된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착륙이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고 새로운 국가나 도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카타르 항공은 Q 스위트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측면에는 개별 스위트룸이 있고 가운데 부분은 변형할 수 있어요. 파트너와 함께 여행하기 위해 더블 스위트룸을 선택하거나 개인 공간을 확보하거나 벽을 이동해서 회의에 사용할 수 있는 쿼드 스위트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디악 시트라는 회사는 지그재그 좌석 구성을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통로를 보세요. 이 통로에는 세 좌석과 네 좌석이 있는데 각 좌석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 좌석보다 어깨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또한 승객의 다리 공간도 넓죠. 네, 8시간 이상 옆좌석과 마주보는 게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공간 개선은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승무원이 기내식 및 음료를 제공하는 동안 기내에서 이동하기가 다소 까다롭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게다가 정해진 시간에 다른 승객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고 그때 배가 고프지 않다면 아예 식사를 포기해야 하기도 하죠. 로봇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는 통로 중앙의 레일을 따라 미끄러질 수 있는 완벽한 크기의 포드를 사용해서 승객이 주문한 음료와 음식을 배달할 걸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좌석을 떠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시간에 식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솔루션은 기내식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좋은 점은 대형 비행기의 갤리 선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디어는 60년 전에 제출된 것으로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내식 서비스와 관련된 또 다른 아이디어는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개발자에 따르면 이 기술은 승객이 쟁반에 무엇을 남기는지 기록하고 나중에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음 항공편에서 다양한 케이터링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여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들리지만 정확히 혁명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혁신들을 보세요. 수직 이착륙 항공기. 현대 트랜시스의 에어택시 객실 컨셉은 공간을 최적화하고 공용 객실에서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합니다. 단거리 비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티 에어버스 넥스트젠이 있어요. 리프트 앤 크루즈 개념을 기반으로 한 4석의 좌석을 갖춘 완전 전기식 수직 이착륙 차량입니다. 80km 범위 내에서 운항할 수 있고 순항 속도는 시속 119km예요. 또 다른 놀라운 전망은 AI 부조종사 또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여객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완전 자동화된 방식으로 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련된 조종사는 위험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복잡한 안전 시스템의 일부예요. 조종사는 항해사이자 기술자이자 엔지니어이자 기상 전문가여야 합니다. 정규 근무일 동안 조종사는 지상 승무원 등 여러 승무원, 객실 크루, 항공교통 관제 및 승객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죠.
그리고 항공 용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수준에서도 잘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인공지능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항공여행의 미래에 대한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로 돌아가 봅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40년경에는 초음속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될 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초음속 비행기의 시대가 2003년 콩코드 상업용 비행기가 수십 년 동안 수익성이 없어 폐기되면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새로운 초음속 항공기는 놀라운 높이로 비행할 거고 그 속도는 다른 여객기보다 최소 6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뉴욕에서 런던으로 이동하는 경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이에 비해 요즘에는 일반 비행기를 이용하면 두 도시를 오가는데 8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초음속 비행기 티켓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속도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4시간 만에 이동하는데 수천 달러를 지불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러한 비행기는 많은 양의 액체 수소 연료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저렴하지 않죠. 그런데 2050년에는 비행기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비행기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비행기에서 창문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비행기는 더 강해지고 고속 비행이 더 적합해질 거예요. 창문은 비행기를 더 무겁게 만들어 연료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화물기에 창문이 없는 것도 당연하죠. 비행기는 또한 더 날렵해지고 태양 전지판으로 덮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가 투명한 폴리머로 만들어진 비행기의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비행기는 절대 안 탈 거예요. 항공 공포증이 따로 없네요. 수십 년 후에는 제트 엔진을 장착한 극초음속 비행기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로켓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액체 산소가 배기가스에 주입되어 엔진이 로켓으로 변할 겁니다.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엔진은 다시 일반 제트 엔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충격적이네요.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이륙합니다. 바람을 타고 함께 이륙하면 앞으로 밀어주는 힘 덕분에 더 빨리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맞바람을 받아야 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비행에는 4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요. 연의 위와 아래의 차이 때문에 연을 들어 올리는 힘이 발생합니다. 연 위의 공기 속도는 연 아래보다 더 빠릅니다. 따라서 아래의 압력은 위의 압력보다 더 높고 연은 앞으로 밀립니다. 이것이 양력입니다. 양력에 반대되는 힘도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생성된 힘은 물체를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무게 또는 중력이라고 하죠. 추력은 물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연의 경우 끈, 바람, 그리고 앞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합니다. 비행기의 경우 추력은 엔진에 의해 발생하고요. 마지막으로 항력은 추력에 대항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연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힘은 아래로 미는 힘보다 커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중에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4가지 힘이 모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력은 중력과 같아야 하고 추력은 항력과 같아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바람을 거스르면 필요한 양력을 더 빨리 발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바람을 거슬러 가면 비행기의 지상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속도는 지상 속도가 아닙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속도 덕분에 날아요. 이 기류는 비행기의 엔진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기 흐름이 높을수록 양력도 증가합니다. 바람을 거스르게 되면 항공기의 날개 위로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양력을 제공하고 더 큰 각도로 이륙하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은 고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착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거슬러 착륙하는 것은 조종사가 더 짧은 시간에 더 짧은 거리에서 하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기 흐름과 양력은 난기류의 원인이 됩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기류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해서 초당 100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양력이 더 셌다가 또 다른 한순간에는 양력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난기류 지대라고 합니다. 전혀 위험하지는 않아요. 바람이 매우 일정하지 않은 지역을 날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종사에게 이륙하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람 속으로 이륙하는 것을 택할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바람을 타고 이륙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바람에 맞서서 이륙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공항의 대부분의 활주로는 그 지역의 가장 일반적인 풍향을 맞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륙과 착륙은 모든 비행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조종사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시간과 공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는 두 엔진이 작동을 멈춘다고 해도 비행기가 즉시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늘을 활공하기 시작할 거예요. 16km를 지날 때마다 약 1.6km의 고도를 잃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이에 대항해서 착륙할 안전한 장소를 찾을 시간이 약 8분 정도 있습니다. 이륙과 착륙 시에는 반응 시간이 제한됩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조종사는 여전히 이륙해서 공중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비행을 취소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 몇 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취소가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말이죠. 비행기가 이미 시속 160km 속도에 도달한 경우 활주로가 끝나기 전에 정지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요. 그리고 활주로를 벗어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행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승객들뿐만 아니라 항공사도 가능한 한 빠르고 짧은 비행을 원합니다. 따라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방법은 물론 직선입니다. 이제 이 비행 경로를 살펴보세요. 직선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지구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구는 구체입니다. 그래서 이 선들은 지도에 투영할 때만 아치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직선에 가까워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모든 항공사와 모든 비행기가 그 경로로 비행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매일 북미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백 대의 비행기가 있고 많은 비행기가 동시에 비행합니다. 그래서 항공로가 매우 붐빕니다. 그렇다면 왜 비행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비행이 시작되기 전에 담당자들이 엄격한 비행 계획을 세워서 항공기의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조종사는 이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영공이 3차원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여러 줄로 비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고도에서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 관제사는 비행기가 5km 이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관리합니다. 비행 고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모든 서쪽행 비행은 34,000피트 또는 36,000피트와 같은 짝수 고도로만 비행하며 모든 동쪽행 비행은 35,000피트 및 37,000피트와 같은 홀수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들이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각각의 항공기는 심지어 특정한 이름을 가진 자신만의 항로를 따르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히 바쁜 지역이 있는데 많은 비행기가 매분 그곳을 비행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눈에 띄게 많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혼잡한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비행기는 매우 특정한 경로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업용 항공기는 9,500에서 11,600m 사이의 고도를 비행합니다. 비행 시작 10분 안에 이 고도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높을까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적어지고 그래서 비행기는 더 적은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더 빨리 날 수 있고 더 적은 연료를 태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비행기가 높게 날면 대개 훨씬 낮은 곳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날씨 패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바람과 비는 대륙권, 즉 지상에 가장 가까운 대기층에서 발생합니다. 비행기는 이보다 조금 높은 곳으로 날지만 이미 다음 층인 성층권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상현상을 피하기 때문에 비행이 원활하고 난기류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더 높이 날지 않을까요?
물체를 아래로 밀어내리는 중력을 기억하세요. 항공기는 매우 무겁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높이 올라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비행기를 더 높이 날게 하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할 거고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에는 산소가 너무 희박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보통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행합니다. 날씨 패턴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지만 너무 많은 연료를 소비하지 않을 만큼 높아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창문에 난 작은 구멍들을 봤을 거예요. 비행기 창문은 3개의 플렉시 글라스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은 가운데에 있는 창에만 있습니다. 객실 내부와 외부의 엄청난 압력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창이 부하를 견딜 수 있습니다. 외부 창이 깨져도 가운데 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그 구멍은 창문에 습기가 차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마다 왼쪽에서 탑승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우연이 아니에요. 첫째, 기장은 보통 비행기 조종실 왼쪽에 앉습니다. 따라서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제트 브릿지와 정렬시키는 것을 더 쉽게 해줍니다. 또한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짐을 싣고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승객들이 왼쪽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면 수화물과 연료 담당 요원들이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모든 여객기에는 비상용 도끼가 있어야 합니다. 도끼가 소방 장비로 설치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들이 조종석이나 다른 패널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대피해야 한다면 조종사들은 실제로 앞유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객기는 태양 방사선과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대부분 흰색입니다. 항공기는 특히 더운 나라의 공항에서 승객들이 출입하는 동안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밝은 흰색 페인트는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물질로 만들어진 비행기의 일부 부분을 보호하고 높은 복사에서 높은 자외 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합니다. 상용 비행기는 이륙 시 안정성과 안전을 달성하려면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일부 작은 비행기들은 시속 50km의 속도에서도 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낮을 때 비행기는 쉽게 불안정해지고 이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비행운이라고 불리는 비행기가 남긴 하얀 흔적은 수증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증기는 비행기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동안 생성됩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 10,000m에 도달하면 온도는 섭씨 영하 50도까지 낮아집니다. 매우 낮은 기온이어서 물이 얼음 입자로 바뀝니다. 이 입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지는 대부분 습도에 달려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흔적은 점점 더 커지고 비행기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들은 거의 매일 벼락을 맞습니다. 보통 상업용 비행기는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비행기가 얼마나 여러 번 이착륙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번개가 대부분 4,500m에서 1,500m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는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적도 주변에서 번개에 맞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대 비행기는 번개에 맞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번개 타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특별한 번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비행기는 대부분 11km의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공기 역학적 저항이 적어서 연료 소모가 적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고도의 온도는 더 낮아서 제트 엔진의 효율을 높입니다. 그곳의 대기는 또한 덜 격동적이기 때문에 비행이 더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우주로 간 적이 있는 비행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항에서 보는 비행기들은 아닙니다. 그런 고전적인 비행기들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데 우주는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입니다. 우주에 도달한 첫 번째 비행기는 약 70년 전에 설계되었습니다. 첫 비행 동안 얇고 뭉툭한 날개를 사용하여 양력과 안정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비행기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적어도 1000의 7제곱에 해당하는 수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돕자면 지구의 무게는 곰보다 거의 1000의 7제곱배 더 무겁습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들은 둥글어요. 입방체의 삼각형 혹은 다른 모양의 행성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행성은 중심별 주위를 회전하는 먼지와 암석 구름일 뿐입니다. 먼지와 작은 조각들은 중력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고 덩어리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덩어리는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지나치는 모든 것을 다 모을 때까지 자라나고 커집니다. 중력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여 덩어리가 둥근 모양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구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거의 완벽한 구체지만 가운데 부분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출 부분이 생깁니다. 지구가 축을 따라 회전할 때마다 중간 부분은 꼭대기보다 더 멀리 이동합니다. 적도의 지역이 극지방의 지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빨리 돌리면 돌수록 바깥으로 더 많이 던져지게 됩니다. 소리는 공기보다 물속에서 4배 더 빨리 이동할 것입니다. 소리는 파동이고 그래서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더 빨리 움직입니다.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서로 가까운 입자들은 서로 더 쉽게 부딪힙니다. 물은 밀도가 더 높습니다. 한 병의 물속의 입자는 공기로 채워진 같은 크기의 병의 입자보다 800배나 더 많습니다. 거품은 비눗물과 같은 얇은 막이 공기를 가둘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둥글어요. 막 속의 분자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붙고 구체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구는 일정한 부피를 둘러쌀 수 있는 가장 작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습니다. 연필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어요. 섭씨 1400도의 온도와 55,000기압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단일 화학 원소인 탄소의 2가지 변형 형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자절단기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비버는 멋지고 복잡한 강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타고난 건축가입니다. 늑대나 곰과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댐을 짓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비버는 실제로 댐에서 살지 않습니다. 단지 댐을 일종의 더 깊은 물 웅덩이나 연못을 만드는 장벽으로 사용합니다. 그곳이 진짜 비버집이 있는 곳입니다. 물 웅덩이 안에요. 마치 작은 섬이나 돔 오두막과 같아요. 이곳은 비버가 안전하게 지내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또한 그곳에 음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웅덩이들은 꽤 깊어서 육지동물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비버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수중 터널을 파요. 포식자나 다른 위험이 닥치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얼룩말, 코끼리, 말, 그리고 플라밍고 같은 몇몇 새들은 서서 잠을 잡니다. 소는 서 있는 동안 잠을 잘 수 있지만 쉬고 싶을 때 눕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서서 잠을 자려면 동물들은 수직으로 정렬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 있기 위해 근육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 또한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이런 동물들은 서서 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포식자가 쫓아오기 시작하면 반응을 하기에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쾌한 상황 또는 긴장했을 때 웃는 건 실제로 진정한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처한 경우에 처하면 수치심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는 웃고 난 후에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만약 불쾌한 상황에서 초조하게 낄낄 웃는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 한 병을 사면 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물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스틱이 물에 침출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에는 고유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달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특별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태음월로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것은 달이 회전하며 지구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각 태음월은 지구 시간으로 거의 3만일입니다.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녹색의 커피빈을 사우나에 가져가서 섭씨 70도에서 100도의 온도로 습도를 제공하면 됩니다. 요점은 커피 한 잔에 10mg 이하의 카페인 함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페인 무함량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일반 커피 한 잔에는 50mg에서 7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먼지와 가스에 맹렬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 속의 분자와 원자는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구름이 중력에 의해 붕괴되었어요. 중력은 초기 회전을 확대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평평하게 원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성은 그 원반 안에서 형성되었고 지금도 그 옛날 고향의 구름 패턴 때문에 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입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발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시면 비행 단계별로 기내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객들은 항상 왼쪽에서 탑승합니다. 기장이 비행기 객실 왼쪽에 앉기 때문이죠. 조종사가 그쪽에서 비행기를 터미널과 연결하는 다리에 맞추기가 더 쉬워요. 또한 항공기는 오른쪽에서 연료를 채우고 짐을 싣습니다. 승객들이 왼쪽에서 탑승하는 동안 승무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만약 도착해서 최대한 빨리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행기 앞쪽의 통로 쪽 좌석을 선택하세요. 만약 가장 편안한 비행을 원한다면 비행기 중간에 있는 좌석을 고르세요. 난기류가 덜 느껴지는 자리거든요. 안락함을 원하신다면 제일 좋은 곳은 비상구 좌석이겠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서 스트레칭도 가능합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을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뒤쪽입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면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천천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좌석과 비상구 사이에 몇 열이 있나 세어보세요. 이 정보는 비행기를 빨리 떠나야 할 때를 대비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이 어둡거나 앞이 안 보여도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더듬더듬 좌석을 손으로 만지면서 세워뒀던 열의 수를 세면 됩니다. 탑승 완료, 이륙 준비 시간입니다.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들이 지시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좋아요.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창문 블라인드를 올렸고 화장실엔 아무도 없으며 활주로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움직이죠? 준비가 다 됐다고요? 비행기가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비행기는 이륙할 때 강력한 힘 두 가지를 발동시킵니다. 하나는 제트 워시예요. 차를 쉽게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가스죠. 그래서 아무도 비행기 근처에 있어선 안 됩니다. 또 다른 힘은 날개 끝의 와류입니다. 비행기 양력을 발생시키는 바람이 만드는 힘이죠. 이 강력한 회전력은 비행기가 이륙한 후 약 3분 동안 양쪽 날개에서 나와 날개를 하늘에 뜨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날개 끝 와력이 그대로 머무는데 다른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면 그 항공기는 조종사가 조종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비행기가 뒤집혀 추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비행기가 떠난 후 적어도 3분 동안은 기다려야 해요. 이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거든요. 조종실로 돌아가 보죠. 이곳엔 조종사와 부조종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1등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조종사가 역할을 대신합니다. 두 조종사는 둘 다 몸이 아플 수도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음식을 먹죠. 1등 조종사가 자동 조종 장치를 조종하고 조정하는 동안 두 번째 조종사는 조종을 감시하거나 관제탑과 통신합니다. 또한 항로의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 기준 점검 목록도 있어요. 기장이 항로에 집중하는 동안 부기장은 점검 목록을 완성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승객들뿐만 아니라 항공사도 가능한 한 빠르고 짧은 비행을 하고 싶어 하죠. 가장 짧은 길은 항상 직선입니다. 그렇지만 항공기 항로는 호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구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구는 구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지도에 투영할 때 선이 호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항로는 꽤 직선 모양입니다. 모든 항공사와 비행기는 이렇게 효율적인 비행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종종 같은 방향으로 날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꽤 혼잡해집니다. 모든 비행기 항로 데이터는 미리 계획되어 시스템에 업로드되는데 다른 항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뭔가가 잘못되거나 기상 조건이 바뀌면 조종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한번 올바른 모드를 설정하고 나면 자동 조종 장치는 업로드된 경로 내에서 비행기의 고도, 속도, 방향 등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동안 조종사들은 자동 조종 장치를 지켜보고 항법과 계획, 항공교통 관제소와의 통신 같은 다른 일들에 집중합니다. 지상에서 항공교통 관제탑에선 관제사들이 비행기들을 감시하고 서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항공교통량이 붐빌 때가 있죠. 붐비는 지역에 비행기가 진입할 때는 아주 특정한 경로를 따라야만 해요. 고정항법 보조장치, 영어로 줄이면 NAVAGE라고 하죠. 이 장치는 지상에서 항공기가 감지할 수 있는 무선 신호를 하늘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치들은 웨이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주죠. 이 신호는 GPS 시스템에 전달되며 항공기는 그 신호를 따라가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항로는 한 웨이포인트에서 다른 웨이포인트로 가는 길인 거예요. 하강할 시간입니다. 조정 패널에서 비행기의 고도를 볼 수 있어요. 조종사들은 비행기의 속도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하강을 시작해야 할지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 고도가 8,200m이고 속도가 시속 500km라면 첫 번째 숫자를 두 번째 숫자로 나누면 160km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강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하강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이때 풍속과 방향, 고르지 않은 속도 저하와 같은 몇 가지 다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강을 하기 위해선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길이 막혀서 바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그럴 땐 내려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준비를 해놓고 비행을 하다가 승인을 받으면 착륙을 하는 거예요. 이륙과 착륙은 모든 비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단계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조종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적기 때문이에요. 공중에서 두 엔진이 작동을 멈춘다고 해도 비행기는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하늘에서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는 10km마다 약 1km의 고도를 잃을 거예요. 따라서 조종사는 약 8분 동안 방법을 찾고 착륙할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륙 또는 착륙 중에 엔진이 고장난다면 판단을 내릴 시간이 몇 초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이륙해서 하늘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 비행을 취소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죠. 사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비행을 무조건 취소하진 않아요. 비행기가 시속 160km의 속도에 도달하면 활주로가 끝나기 전엔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즐거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륙 단계에서 비행 규칙은 특히나 엄격합니다. 전자기기에서는 비행기 모드를 켜서 기기가 전송하는 신호가 비행기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무선 주파수를 차단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아마 스피커 바로 옆에 휴대폰을 뒀을 때 전화가 걸려오기 직전에 스피커에서 딸깍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소와 통신하는 동안 지시 대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단 1초의 간섭도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휴대폰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의 종류, 조종실과 핸드폰의 거리, 비행기 모드에 있지 않은 핸드폰이 몇 개인지와 같은 요소들이 조합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 중 누가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지 않았는지 알아낼 수 없지만 조종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를 항상 알 수 있어요. 또한 승객들은 안전을 위해 이착륙할 때 창문을 계속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눈은 바깥의 빛이나 어둠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리고 위험한 비행 단계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연광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 빨리 반응하고 대피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상황에선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바로 같은 이유로 이착륙 시의 비행기의 불빛은 어두워집니다. 항공기 외부의 빛과 내부의 빛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것이죠. 창문 가림막을 열어둬야 하는 다른 이유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밖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 불이 났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피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승무원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테이블을 접고 좌석을 똑바로 세워달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승객들이 이착륙 중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안전벨트가 없고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탈출로가 없고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피하는 동안 화장실에 사람이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 누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은 조종사가 이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착륙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뉴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깥 날씨가 너무 추울 때 비행기는 종종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취소되기도 합니다. 우선 눈이 많이 내리면 시야가 급격히 떨어져서 활주로 이동과 이륙이 위험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항공관제소는 항공기에게 지상에 머무르며 눈보라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활주로에 얼음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인데 비행기의 착륙 장치는 자동차의 바퀴와는 전혀 달라서 미끄러짐을 막기 위한 스터드를 장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 활주로가 얼음 때문에 미끄럽다면 비행기는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뉴욕의 JFK 공항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눈 속으로 미끄러진 후 폐쇄됐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항 직원은 눈 속에서 항공기를 파내야 했고 현지 경찰도 이에 동참했어요. 착륙도 마찬가지인데 영하의 조건에서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훨씬 덜 통제된 환경에 있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륙하려는 비행기가 미끄러져서 다른 활주로로 진입해 멈출 수 있고 그곳에 착륙하려던 비행기는 공항시설과 충돌할 수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모두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영하의 기상 조건은 서리와 얼음이 비행기 자체에 쌓이게 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고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에 따르면 비행기 날개 위에 있는 얇은 얼음 조각도 비행기의 섬세한 디자인을 망치고 양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비행기는 제빙 장치가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보통 비행기 표면에 얼음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용액을 비행기에 뿌립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빛나지 않는 한 포장도로에서 얼음을 안전하게 제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포장도로가 손상돼서 움푹 파인 곳이 생기면 이착륙 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차를 몰고 전속력으로 구멍 위를 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이제 거기에 1000배 정도를 곱해보세요.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착륙 기어는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트 연료와 연료를 펌프하는 장비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얼 수 있어요. 연료는 영하 40도에서 얼지만 이륙 전 지상에서만 얼 수 있어요. 순환고도에서 온도는 영하 57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액체가 비행기 안에 있고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훨씬 더 따뜻해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연료가 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펌핑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연료가 여전히 액체 상태일지라도 펌프가 얼음으로 뒤덮여서 비행기의 탱크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고장이 나서 광범위한 수리 및 비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상 직원들은 이륙이나 착륙 전에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종종 태그 팀 구성으로 해결됩니다. 즉, 한 작업 그룹이 현장에 작업을 수행하러 나가는 동안 다른 작업 그룹은 보호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약 20분 후 첫 번째 그룹은 몸을 녹이기 위해 돌아오고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이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행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지연될 수도 있어요. 혹한의 날씨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긴 하지만 사실 극심한 더위만큼 비행기에 해가 되지는 않아요.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보다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비행기는 더 많은 양력을 얻고 공중에 있는 동안 더 안정적입니다. 비행 중에도 조종이 더 용이해요. 공기 분자가 더 느리고 더 촘촘해서 날개와 조종석 주위에 일정한 공기의 흐름을 형성해요. 높은 고도에서 자연적으로 공기 분자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비행기가 대기의 상층부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충분한 양력을 만들어낼 공기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상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공기 분자가 더 빨라지고 퍼져나가서 비행기 날개를 밀어내고 비행 모드로 들어갈 만큼 충분한 공기가 없다는 의미예요. 극도의 열에서 이륙하려면 비행기는 충분한 공기 저항과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훨씬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행기 엔진이 더 잘 작동해야 하는데 너무 더울 때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 산소의 양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트 엔진은 연소를 위해 대기 중에 산소를 사용하죠. 이 중요한 요소가 부족하면 엔진은 충분한 에너지를 추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즉, 가속이 더 느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량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긴 활주로 거리가 필요하지만 엔진이 최대한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상의 온도가 49도에 도달하면 단순히 이륙 시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 항공편이 결항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들은 더 열에 강하고 강력하지만 그것 또한 열에 의해 좌우돼요. 어떤 항공기는 너무 더울 때 연료, 화물 또는 승객의 일부를 줄여서 무게를 줄여야 해요. 부하가 적다는 것은 이륙 전에 가속도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항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비행기가 최대 역량으로 운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행기의 평균 순항 고도는 약 1700m입니다. 사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고도가 최고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는 희박하고 바람의 저항은 줄어들지만 양력은 감소해요. 대부분의 상업용 항공기의 경우 9200m에서 12200m 사이의 지역이 두 가지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고도예요. 1999년도 랩탑을 아직 사용하지 않겠지만 컴퓨터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는 컴퓨터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아직 멀쩡한 1970년대 초반의 비행기들도 있어요. 속도와 연비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오래된 비행기들도 현대의 비행기들 못지않게 안전합니다. 비행운, 비행기가 종종 높은 고도에 남기는 그 흰색 흔적은 엔진 배기가스로 오인되지만 대부분은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요. 비행 중 공기 중의 수분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기 전에 엔진에 모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고온의 습한 공기는 높은 고도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혼합되어 길고 가느다란 수증기 라인을 만들어요. 습도는 비행운이 형성되는 시기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지를 결정합니다. 활주로 끝에 있는 숫자를 본 적 있나요? 그 숫자들은 사실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 36은 360도 방향, 즉 정북을 가리켜요. 숫자와 함께 글자 R과 L은 가장 가까운 활주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나타내죠. 비행기의 날개 끝에 있는 조명은 위치등 또는 항법등이라고 불리며 가시거리가 좋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이 조명등은 비행기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빨간색 표시등은 왼쪽 날개 끝을 표시하고 녹색 표시등은 오른쪽에 있어요. 세 번째 등은 흰색이고 꼬리나 그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승무원이 객실 창문의 차양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승객들의 눈이 외부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대부분 승객들을 빨리 태우고 내리는 것이 관건이지만 비상시에는 승객들이 잘 볼 수가 없어서 대피가 지연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굉음과 함께 움직이며 곧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휴가를 가게 되다니 정말 신나네요. 드디어 떠난다. 1700m 상공이 되었어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한번 일어났어요. 통로를 보니 조종실 문이 열려 있어요. 불길한 예감은 들리지 않고 조종실이 완전 비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조종사가 어딘선가 낮잠을 자거나 편안한 휴식을 취하러 갔었나 아무도 조종하지 않고 있어요.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진실을 알려주네요. 비행기는 완전 자동으로 운전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비행하는 비행기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가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죠. 많은 회사들이 조종사 없는 여객기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인지의 문제라고 해요. 문제는 일반 대중들에게 그게 안전하다는 걸 납득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단 안전벨트 표시가 꺼지면 전형적인 여객기가 이미 스스로 날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동 조종은 지시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돌 수 있어요. 우린 이미 자동 시스템에 의해 여기저기 날아다녔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을 뿐이죠.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상업용 여객기는 이미 혼자 착륙할 수 있어요. 아직까진 잘 훈련된 2명의 조종사가 여전히 조종석에 있어야 해요. 현재로는요. 멀리네어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모하비 사막에서 자동 비행을 위한 작은 2개의 엔진이 달린 비행기를 시험해 왔어요. 2019년 12월에 에어버스가 첫 번째 완전 자동 이륙을 수행했어요. 비록 조종석에 2명의 조종사가 있었지만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떤 회사들은 구형 비행기를 개조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제하는 거죠. 그들 말로는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단 인간적인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신뢰 부족이죠. 비행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전문 용어는 비행 공포증이라고 해요. 이는 모든 탑승객의 약 40%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도 비행기를 타지만 특별히 달가워하진 않죠. 인구의 2.5%에서 5%가 비행기를 전혀 타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해요. 그럼에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거의 95%는 도로에서 발생하며 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1년 동안 매일 800km를 비행한다면 사망 위험은 그래도 85,000분의 1에 불과해요. 간단히 말해서 평균적인 미국인들에겐
심각한 사고의 위험은 1100만 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번개에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회사들은 호흡 운동과 고객들을 더 편안하게 해줄 다른 전략들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할 거예요. 항공사들이 여행객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네요. 어쨌든 이런 항공사고들 중 많은 것들이 인간의 실수로 인해 생겨난 거예요. 자동화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인간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 자율 항공기가 곧 우리 곁에 올 거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는 확장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여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쁜 환경을 우회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택시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미 존재해요. 짧은 거리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도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리를 4분의 1에 주파할 수 있어요. 이 모델들은 VTOL로 알려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헬리콥터와 매우 유사한데 거의 모든 곳에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죠. 또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더 조용한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해요. 기차가 덜컹거리며 여러분의 침실 창문을 지나가는 것보다 낫도록 말이죠. 또 배기가스를 낮게 유지해줄 전기 추진 시스템도 사용하고요. 끝없는 교통체증과 많은 배기가스도 이젠 끝이에요. 에어택시의 다른 점은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종사가 없다는 거예요. 디자이너의 과제는 건물과 다리 등 수많은 구조물이 있는 환경에서 작동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다른 항공기, 심지어 새떼와 같이 움직이는 장애물을 피해 어떻게 비행할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다양한 날씨가 조건과 씨름한 것 또한 복잡하고 심지어 위험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어요. 슈퍼폭풍, 먼지폭풍, 눈, 돌풍 그리고 심지어 토네이도가 진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택시기사에게 다른 길로 가자고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것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스템이 계획한 경로로부터 우회할 수 있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건 특히 날씨와 난기류의 관점에서 볼 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에어택시는 제한된 인원만 수용할 수 있죠. 단거리 항공편은 최대 14명을 태울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신생회사인 스카이포츠는 2025년까지 대규모의 전국적인 에어택시 기지를 운영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 차량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보잉, 에어버스, 토요타와 같은 다른 대기업들도 항공택시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더 큰 비행기들이 이미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왜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질 텐데 말이죠.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기업인들은 이미 규제 기관이 뒤처지고 있다면서 에어택시만 해도 불과 20년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기술을 신뢰할 수 있다에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떤 조종사들은 또 자동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으며 그걸 넘겨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기상현상을 지적하면서 사람이 개입하는 수준의 속도를 요구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또 조종사들이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비난하겠어요? 그쵸?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잉 737 맥스는 두 번의 엄청난 충돌로 2019년에 이륙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한 번은 에티오피아에서요.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행 안정화 프로그램의 결함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건들은 두려움을 강화시킬 뿐이에요. 조종사들이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반대로 조종사들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경고를 무시해서 추락한 사고가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조종사가 없으면 연간 41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난 동기부여죠. 그럼에도 산업은 변화하고 있고 매년 개발이 증가되고 있죠. 정교한 센서, 개선된 카메라, 자체 평가 시스템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질문들에 아직 완전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동 조종사는 비상 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하게 장륙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으로 살필 수 있을까요?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소와 어떻게 소통할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이미 어떤 게 가능한지 보려면 드론을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든 배 안에서 작동하든 드론은 확실히 더 흔해지고 있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고래 촬영부터 소포 배달, 장거리 정보 수집까지 드론은 접근 불가능한 지형의 도로를 그려내고 수색과 구조 작업에 열 감지 센서를 사용해요. 심지어 재난 상황인 곳에 물자를 떨어뜨리죠.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드론 사용률은 2019년에서 2021년에 3배 증가했고 2022년 말까지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 중 어느 것도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1세기 전에 영국은 UAV 또는 무인 항공기를 개발했어요. 1917년 3월 21일 무선 조종 단엽기를 날릴 수 있었죠.
수십 년에 걸쳐 더 많은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고 1940년대엔 수천 대의 무인 드론 또는 OQ-2 무선 항공기로 알려진 게 제작되었어요. 그 이후로 많은 변형 모델들이 사용되었죠. 모델 애호가들은 수십 년 동안 무선 조정 장난감 비행기를 사용해왔고요. 드론은 높은 수준의 편의성과 효과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와 그 밖에 많은 이유로 기술 발전은 무서운 속도로 계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들의 완전한 잠재력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조금도요. 드론이 이런 특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조종사 없는 비행기가 뭘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볼까요? 말 그대로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겁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100년 훨씬 넘게 하늘을 잘 날고 있어요. 기술은 거기 있어요. 어떤 의미에선 대중들이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히말라야 산맥은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가 그 지역을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왜 상업용 비행기가 그곳에서 비행하는 것이 실제로 금지되었을까요? 우선 이 산의 평균 높이는 6,100m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50m입니다. 이 지역은 거칠고 눈으로 덮여있고 평평한 지대가 거의 없어요. 갑작스러운 객실 내 감압이 발생할 경우 평지가 없기 때문에 비상착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고도에서의 낮은 산소 농도는 난기류가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승객들에게 정말 불쾌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공기 이동과 높은 풍속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또한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이 그리 많지 않아요. 레이더는 항공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없으면 조종사들은 비행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과 통신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곳은 너무 추워서 제트 연료가 완전히 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보통 영하 45도가 되어야 했지만 에베레스트 상공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장 낮은 온도는 2004년 12월에 기록됐는데요. 그때 온도계는 무려 영하 42도를 가리켰어요. 따라서 조종사들이 특히 상업용 비행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히말라야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공항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착륙하기 어려운 공항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8명의 조종사만이 그곳에 착륙할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곳은 동부 히말라야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인 부탄에 위치한 파로 국제공항입니다. 첫째로 그곳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그 8명의 조종사들이 강풍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종사를 안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완전히 수동 모드로 조종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접근할 때 특정 시각적 랜드마크 체크포인트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추적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은 낮 시간 동안 시야가 확보될 때만 허용됩니다. 조종사들은 또한 산비탈의 전신주와 지붕도 조심해야 해요. 종종 45도 각도로 산봉우리들 사이를 통과한 직후에 활주로로 빠르게 하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국제공항까지 2개의 항공사만 운행하는 게 이해가 돼요. 상업용 한국 조종사 외에도 6,100m 상공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낸 특수훈련을 받은 헬리콥터 구조조종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만큼 경험이 많은 등반가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들은 훈부빙하를 건너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불립니다. 6층 건물만큼 높은 얼음 기둥으로 이루어진 에베레스트 서쪽에 이 거대한 빙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얼음 구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등반가의 경험 정도에 따라 빙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4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이 말 그대로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지역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에베레스트 전문가는 소음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했어요. 산은 끔찍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한숨 소리까지 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경에 대해 경고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에베레스트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디즈니 파크도 이 독점 클럽의 일부예요. 그래서 비행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을 때 상공에서 동화 속 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디즈니 공원을 포함한 많은 유명 관광 명소들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나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914m 이내를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금지였지만 이 규칙은 2003년에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마추픽추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공을 날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자라는 많은 수의 희귀 야생 생물종과 식물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해요. 비행기가 그 지역을 비행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 비행금지는 그 지역의 해로운 화학물질 양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만약 비행기가 이 장소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건물과 야생동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거예요. 놀랍게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파르테논 상공을 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500m 이상 위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건물은 주변에 지정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비상 착륙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비행기에서 타지마할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되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 보안 기능도 필요해요. 그 건물은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네스코는 1983년 타지마할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했어요. 인도 당국은 2006년에 타지마할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매년 이곳에 오는 관광객, 즉 700만에서 800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버킹엄 궁전은 영국 군주의 거주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안전을 위해 여기도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왕실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윈저성 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비행금지 구역이 있는 다른 중요한 영국 건물은 영국 총리 관저와 사무실인 다우닝가 10번지와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생가는 460m 이상의 상공에서만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나무저택은 1758년과 1778년 사이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위해 지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수년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국은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다른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역사적 랜드마크 위에 영궁을 포함해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을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 걸 거예요. 미국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워싱턴 DC 상공은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또한 의회와 다른 기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국은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 주변 48km에 걸쳐 특별 비행규칙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정확한 이착륙을 하는 공항 중 하나라는 걸 의미해요. 조종사들은 비행금지 구역을 주의해야 하는데 때때로 승객들에게 불편한 이착륙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조종사가 비행금지 구역에 침입할 때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5년에 조종사가 실수로 비행기 금지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처럼요. 국회의사당은 즉시 대피하였고 정기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와 같은 세계의 다른 수도들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헝가리의 수도에서는 고대 도시 페스트와 부다힐스 위를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리 상공에서도 거의 모든 항공교통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일부 예외는 2000m 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입니다. 비행 헬리콥터 또한 도시 내에서 금지됩니다. 정확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 헬리콥터만이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객기도 맨하탄 섬 근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충돌 위험이 크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뉴욕의 3대 공항인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은 서로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항공교통은
비행기 항로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